UST 클래스 1월 발명 소식. UST 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 김진수 연구팀이 체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의 이동 경로를 세계 최초로 밝혀냈다. 미세 플라스틱은 쓰레기가 잘게 부서지면서 생성되는 5mm 미만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 연구팀은 그간 체내 이동 경로 파악이 어려웠던 플라스틱 입자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결합한 뒤 쥐에게 경구 투여, 이후 흡수된 플라스틱의 이동 경로를 포착하는 데 성공했다. 플라스틱 입자의 추적기를 부착한 셈.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원자력의학원 연구팀 김진수 교수, 강충모 교수, 임창근 학우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안녕하세요. UST 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 방사선 종양의과학과 전공 김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UST 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 방사선 종양의과학과 강충모입니다. 안녕하세요. UST 한국원자력의학원 캠퍼스에서 방사선 종양의과학 전공을 이수 중인 임창근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요, 5mm 미만 크기의 작은 플라스틱 조각을 말합니다. 이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등이 포함된 석유 화합물로서 오염물과 만나 새로운 환경 문제를 야기하는데요. 또 인체로 흘러들어 체내에 축적될 경우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최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물질입니다. 미세 플라스틱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발생됩니다. 제조 단계에서부터 미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질 수 있고요. 혹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페트병 등 기존 플라스틱 제품이 자외선, 풍화작용 등 외부 요인에 의해 부서지면서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일례로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을 세탁하는 과정에서 운행 중인 자동차의 타이어가 마모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생하기도 하죠.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 크기가 작아 하수 처리 시설로 걸러내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일상에서 흘러나온 미세 플라스틱은 강과 바다로 그대로 유입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바다로 유입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물들이 먹이로 오인해 섭취하곤 합니다. 그런데 이런 해양 생물을 인간이 다시 섭취하게 되면서 미세 플라스틱이 제대로 흡수되게 되죠. 실제 2017년 해양과학기술원의 보고에 따르면 국내 하천, 해수, 대기 중에서 폴리에틸렌, 폴리스틸렌 등 다양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습니다. 서울, 부산, 광주 등 어시장에서 획득한 굴, 담치, 바지락 등 어패류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요.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가 일상에서 마시는 티백에서도 플라스틱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일회용 페트병 안에 담긴 물에서도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보고도 있죠. 다시 말해 미세 플라스틱은 우리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플라스틱을 사람에게 투여해 경과를 살펴보는 실험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재는 물고기, 쥐 등을 이용한 실험 결과만이 존재하는데요. 우회적인 방안으로 2019년 오스트리아, 일본 등 8개국의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일주일간 대변 시료를 채취해서 분석한 연구가 있습니다. 연구 결과 모든 지원자들이 대변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는데요. 이 연구는 사람이 미세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진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쥐에게 60마이크로그램의 폴리스티렌을 1회 투여했을 때 위와 장은 물론 심장, 혈액, 뇌 등 전신으로 1시간 이내 폴리스티렌이 퍼져나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결과들을 미뤄볼 때 인간도 플라스틱에 오염된 음식을 먹었을 때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해볼 수 있죠. 언론 보도로 미세 플라스틱 이슈를 접한 뒤 인류가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다는 이미 플라스틱 폐기물로 오염되어 있고 제가 좋아하는 수산물도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어 있는데 그럼 내가 바다에서 얻은 수산물을 먹으면 내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하는 호기심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미세 플라스틱에 대한 연구를 시작할 때만 해도 환경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검출되었다는 연구 결과만 있을 뿐 생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없었습니다. 해양 생물들이 미세 플라스틱에 오염되었다면 우리도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문득
저희 의학원이 보유한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 기술을 이용하면 플라스틱이 체내에서 어떻게 퍼져나가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방송 보도를 통해 일찍이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미세 플라스틱이 우리 몸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궁금했는데 마침 제 지도 교수이신 김진수 강충모 박사님께서 미세 플라스틱의 방사성 동위 원소를 표지하면 체내 흡수 경로를 알아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당시 저에게 이 말은 굉장히 흥미롭게 다가왔고 제가 연구에 참여하게 된 방아쇠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가 궁금해하는 주제였기에 저도 도전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연구에 몰입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미세 플라스틱은 입자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체내에 들어오게 되면 그 흡수 경로를 확인하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는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을 쉽게 확인하고자 미세 플라스틱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이는 방법을 이용했습니다. 쉽게 말해 미세 플라스틱에 저희가 알아볼 수 있는 마킹 혹은 추적기를 부착했다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조립한 미세 플라스틱을 쥐에게 투여하여 흡수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물질을 추적하는 방법은 1913년 분자 모형으로 유명한 러더포드의 연구실에서 일하던 헤베시 교수에 의해 처음 시도되었습니다. 당시 헤베시 교수는 방사성 납에서 붕괴되어 발생하는 방사성 라듐을 분리하는 프로젝트를 받았는데 안정한 라듐과 화학적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실패와 동시에 동일한 화학적 성질의 방사성 라듐을 이용해 안정한 라듐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후 방사성 동위원소는 암이나 치매와 같은 질병을 진단하는 분자 영상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추적하고자 하는 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부착하는 과정을 표지라고 하는데요. 원소마다 화학적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표지 방법이 각기 다릅니다. 이번 연구에서 미세 플라스틱 추적용으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인 구리 64는 금속성 원소이기 때문에 킬레이트라는 저분자 화합물이 필요한데요. 이에 플라스틱에 먼저 킬레이트 화합물을 결합하고 킬레이트 미세 플라스틱 화합물에 구리 64를 표지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저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부착한 미세 플라스틱을 쥐에게 투여해 흡수 경과를 관찰하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했는데 체내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은 펫이라는 장비를 활용해 관찰했습니다. 양성자와 중성자의 비율이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양전자를 방출하는 원자핵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 원자핵은 감마선을 방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펫을 활용하면 이 감마선을 검출할 수 있습니다. 즉 펫을 활용하면 생명체를 죽이지 않고 시간 경과에 따라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표지한 미세 플라스틱이 어떠한 경로로 흡수되고 배출되는지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실험에 사용한 미세 플라스틱은 물에 녹지도 않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물질이었습니다. 이러한 고분자 물질에 방사성 동위원소 표지를 하는 일은 저로서는 큰 도전이었는데요. 어떻게 부착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표면에 아민 작용기가 있는 폴리스테렌을 발견했습니다. 순간 킬레이트를 결합하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하지만 킬레이트도 어떤 킬레이트를 사용할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결합 전후에 미세 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분석해 증명해야 하니까요. 실험 초반에는 선택한 킬레이트제에 접착된 구리가 불안정해 하루 만에 떨어지는 등 난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적외선 분광기와 UV 분광기를 이용하여 화학적 분석이 가능한 구조의 킬레이트를 선택하는 일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번에 진행했던 연구는 선례가 없어서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없었습니다. 모든 것을 새로이 개척해 가야 했습니다. 관련 논문도 없었고 실험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막막했습니다. 문제에 놓일 때마다 아이디어를 내고 하나하나 직접 실험해보며 모호했던 부분들을 구체화해 갔는데요. 실패를 반복하며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또 미세 플라스틱이 어떤 장기에 축적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에 각각의 장기들을 분해한 후 하나하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적화된 조건을 찾아내는 일이 무척 어려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첫 발자국을 찍는 연구였습니다. 논문은 독창성이 중요한데 처음이 아니면 좋은 저널에 논문을 실을 수가 없어서 연구 결과를 빨리 발표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이 마음처럼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숱한 게재 거절 통보를 받으며
어느덧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초조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9번째 도전 끝에 핵의학 분자 영상 분야에서 가장 저명한 저널인 저널 오브 뉴클리어 메디슨에 저희 연구 결과를 게재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 생물학 연구정보센터, 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선정되는 등 연구가 잘 마무리되어 아주 다행입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미세 플라스틱의 거동을 평가함으로써 추적자로서 방사능 동위원소의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미세 플라스틱이 축적되는 경로에 따라 어떤 유해한 증상이 나타날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플라스틱의 종류와 크기, 표면 전하에 따라 체내 분포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의 체내 흡수 경로를 확인함으로써 미세 플라스틱이 생체의 어느 기관에 분포하는지 생체 지도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희 데이터는 앞으로 미세 플라스틱을 활용하여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세 플라스틱이 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헤치고자 합니다. 미세 플라스틱이 위암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 위암 치료를 어렵게 하는 장애 요인이 되지는 않는지 등 다각도에서 미세 플라스틱과 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볼 생각입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는 뇌질환 연구에도 관심이 많은데요. 체내에 흡수된 미세 플라스틱이 뇌기능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구축한 미세 플라스틱 생체 분포 지도를 따라가며 모든 인체 장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연구처럼 앞으로 더욱 다채로운 연구를 통해서 경험을 쌓아 국가와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과학 인재로 거듭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두 지도 교수님의 가르침을 새겨 들으며 연구 활동에 매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새로운 연구의 시작입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생소한 시도라서 시행착오도 많았고 실험도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방사성 동위원소가 붕괴하면서 방사능이 사라지기 때문에 실험 시간이 다소 제한적이라 밤늦게까지 연구를 해야 하는 일도 많았죠.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실히 연구에 참여해 주신 모든 연구자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1저자로 참여한 임창근, 김현기 학생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주시고 실험의 방향을 잡아주신 김진수, 강충모 박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침표 찍을 수 있게 도와준 김현기, 자베리아 학우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